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정호 교수입니다. 오늘 생각해볼 주제로 가져온 내용은 연구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선 이 주제를 다룬 이유는 요새 대학원생들이 좀 많아지기도 했고요. 물론 연구라고 하면 대학원에서 수행되는 거, 연구원에서 수행되는 거, 대학에서 주로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식정보사회, 지식근로 사회가 되면서 지식근로라고 얘기하는 일들은 사실은 연구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연구와 연관이 돼서 연관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 연구의 배경, 연구를 하게 되는 배경, 그다음에 연구에서의 중요한 주제들, 그다음에 연구에서의 중요한 흔히들 얘기하는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항상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연구를 왜 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주 피상적인 얘기로는 연구를 하는 이유는 그 연구의 결과를 써먹기 위해서죠. 활용하기 위해서. 어,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연구의 결과들을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 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과학 쪽의 연구들이고요. 또 과학이나 공학 쪽에서 얘기는 그러한 이론들을 찾아내서 그런 이론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물건들을 만들기도 하고 상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기계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 좀 다른 패러다임의 연구들도 같이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직업이 연구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미디어에 어,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교육에서 쓰는 교과서는 사실은 연구의 결정체입니다. 연구들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를 한 내용들이 많게는 뭐 한 챕터일 수도 있고 한 장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연구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들어가서 설명이 되는 것들이 사실 연구의 결과들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보고요. 비상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이유까지 좀 생각을 해봤고요. 어, 연구가 연구라고 하면 이제 지식이라는 얘기와 보통들 연관을 짓죠. 그러면 지식을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 얻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우기도 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경험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행태가 중요하고 어떠한 활동들이 중요하고 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느끼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되는 연구 방법론을 동원을 해서 어, 이 어떤 조그마한 지식들을 얻어내는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지식의 원천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본다면 그 이러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연구의 체계입니다. 네, 연구의 체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뭐 E 이퀄 MC 스퀘어 같은 한 가지 사실이나 한 가지 이론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론들이 전체적으로 모여 있어서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죠. 뭐 물리학의 체계, 토목공학의 체계, 기계공학의 체계, 경영학의 체계, 사회과학의 체계 같이 넓은 의미의 체계도 있고 좁은 의미의 체계도 있는데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러한 체계 속에서의 지식, 패러다임 안에서 어떤 특정 사실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관찰하고 인지하고 조사하고 그것들을 설명을 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면 결국은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이론을 찾아내고 그 이론을 검증을 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제가 앞에서 저는 어차피 정보 시스템하고 IT를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요즘의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그 지나온 일들을 들이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 사회라고 하고, 뭐 아주 쉽게 하자면 어떠한 지식이건 어떠한 정보건 어떤 자료건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웬만한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소통의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진 것이 지식정보 사회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나는 사회라는 맥락에서 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고 하면 예를 들면 어, 10년 전, 20년 전, 뭐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의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이나 공부한 사람들을 많이 찾았던 그 당시의 이유는 지식이라는 굉장히 한정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백과사전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교수들만 알고 있는 거, 예를 들면 과학자들만 알고 있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런 것이 지식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지식들과 정보들의 양들이 많아지고 인터넷에서 그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면서 이제 중요해진 거는 이런 지식들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제가 가끔 수업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예전에는 보험 상품, 그러니까 좀 너무 실무적인 얘기를 합니다. 보험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해진 어떤 특정 상품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품들을 비교하고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들이 바뀌고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인류의 생활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보험이 필요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럼 그 나타나기 시작한 그러한 모습들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찾아내서 거기에 어떠한 보험들이 맞는지를 찾아내는 일들이 굉장히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하긴 했었는데 몇몇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그러한 일들이 어, 뭐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 판매원들 사이에서도 쉽게 해낼 수 있는 일들로 그러니까 지식의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식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전처럼 얘기하는 큰 덩어리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백과사전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새로운 앱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데 배경이 되는 그 지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그마한 것들, 조그만 것들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세상이라서 지식근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두가 다 변호사나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지식을 다루어야 되고 지식을 또 조금씩 자그마한 지식이지만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지식근로 사회거든요. 그럼 그런 지식근로 사회에서 연구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과학자와 뭐 교수들이나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만 하던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지식 근로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사람들, 일반 기업들에도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 비즈니스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지금 나와 있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인지하고 조사해서 그것들을 이론이라고, 뭐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그 근거가 되는 지식들을 찾아내면 그것들이 이제 연구의 일부, 아주 실용적인 연구들이죠. 영역 연구.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론이라고 하면 뭐 이치 이자에 논할 논자인데 사실은 환경과 방법론 그 다음에 그 뒤에 숨어 있는 철학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식이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듯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과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퀄 MC 스퀘어, 물을 끓이면 뭐 몇 도에 물이 끓고 그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중력 가속도가 얼마가 붙고와 같은 자연현상 모임의 방식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표본들이 이론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 과학 쪽에서 많이 보는 것들은 이제 예상이나 의견이나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어, 사실에 기반할 필요가 없다고 위키피디아에는 써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단순화시켜서 또는 아주 로컬라이즈 시키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설명을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연구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내가 저거를 보고 이 세상에 뭐 물은 물이요 참은 참이요 하는 그런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과학적인 방법, 조금 있다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흔히들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체계적인 방법, 여기에서 영어 사전에 나온 얘기는 17세기 이후에 자연과학에 의해서 정형화되어 있는 관찰, 측정, 실험, 일반화, 시험 및 가설 변경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특정한 방법. 이 당시에는 과학에만 적용이 됐지, 이것들이 인문학이나 사회학, 그 사회과학 쪽에는 얘기들이 잘 안 돼 있던 얘기였었는데, 지금은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예전보다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현상을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거나, 그죠? 요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는 연구 방법. 또 이전의 지식들을 모아서 통합할 때 사용되는 기법.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요. 어, 어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꼭 내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새로운 설문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융합을 하고 다른 분야와 섞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하고 비교 대조를 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 지식입니다. 자, 이러면 연구라는 거 하는 것의 범위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넓어졌죠. 단순히 한 가지 실험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을 정리를 해도 역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라고 이제 다시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한 용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연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론이 적용되고 또 자료를 수집해서 논리적으로 이것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 자체를 연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지원을 해주는 방법론, 메소드라고 얘기하는 방법론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신뢰할 수 있고 또 유효하고 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와야 내가 여기서 만들어낸 지식이 믿을만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론이라고 그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구 방법론이 중요한 얘기는 연구라고 얘기하는 것의 성격이 객관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객관적이라는 말을 좀 광의의 넓은 의미로 썼는데 철학에서 얘기하는 객관적, 주관적에서 오브젝티브, 서브젝티브보다는 좀 더 넓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얘기해야 되고 프리사이즈라는 것은 이제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것이 딱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증 가능, verifiable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일단 간결한 것도 사실은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어,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괴름시 스퀘어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뭐 어쩌고 해서 긴 것이 아니라 E 이꼴 MC 스퀘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이 간단하게 설명된 거를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포탑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지식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대학원생이나 신문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연구의 과정이 석 달이고 네 달이고 다섯 달이고 오랜 연구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물을 어, 한마디로 내지는 한 문장으로 내지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연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뭐 기자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할머니나 여러분들 조카한테도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고
실증적이고 무언가에 의해서 실제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받침이 되고 또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따지는 게 이제 probabilistic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의 probabilistic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통계라고 쓰이기 전에 어원을 가져온 말입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높은 거 원래의 의미는 개연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확실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러한 개연성은 가장 최상의 기준,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는 얘기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통계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쓰는데 원래의 의미는 사실 직접적으로 수치를 쓴 통계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 가장 최상의 기준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것이 이래야 되고 이어서는 이제 저는 그 질적 연구 그다음에 IT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질적 연구라고 해도 연구라고 하면 검증이 가능하고 조금 이따 철학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만 질적 연구라고 해서 아무런 검증된 방법론이 없이 그냥 네 마음대로 정성적인 방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 연구가 아니라 베리어파이어블하고 그 검증이 가능하고 간결하고 실증적이고 질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이 될 수 있고 그 안에 논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객관적이라고 하면 다른 연구자들이 보기에 이것들이 꼭 물론 주관에 근거한 연구지만 이 주관에 근거한 연구 결과들을 들여다봐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연구라는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질적인 방법에 초점을 둬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연구의 위계체계가 아니라 이건 사실 연구 방법론의 위계체계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디덕티브, 인덕티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역법, 귀납법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다면 아직도 디덕티브가 연역인지 디덕티브가 귀납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명쾌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어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디덕티브, 인덕티브라는 것은 사실 추론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고요.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추론의 근거가 되는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실증주의, 사실주의, 해석주의, 실용주의와 같은 세상을 보는 시각,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존재론과 인식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재론과 인식론을 조합을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철학적인 배경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는 방법들의 상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디덕티브, 인덕티브로 나누고 디덕티브, 인덕티브로 나뉜 것 중에 실험, 서베이, 사례 연구, 액션 리서치, 그리고 근거 이론 연구, 그 다음에 에트노그래피, 인류학적인 연구, 그 다음에 문서에 관한 연구로 해서 점점 정도가 인덕션에 가까워지고 인덕션에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주관적인 연구, 질적인 연구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질적인 연구에서 멀티 메소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고 양적인 연구에서 엑스페리멘트에서 모노 메소드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양적인 연구를 할 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크로스 섹셔널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번 실험을 하고 특정 시점에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찾아내는 것인 반면에 란지튜디널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변화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컬렉션 테크닉들이 또 다른 테크닉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을 드리고 질적 연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일단 철학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면, 사실의 본질, 무엇이 사실이냐, 팩트라고, 뭐 팩트에 근거해서 뭐 요즘들 많이 쓰는 용어들이죠. 사실에 근거해서 뭐 설명을 해라. 야, 팩트가 그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쓸 때, 사실의 본질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인식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과 완전히 별개로 이 세상에는 universal truth, 아주 개연적인 사실이 존재하느냐, 그런 것이 객관주의죠.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그에 비하면 또 다른 한 가지 철학의 사전은, 세상에 객관이 어디 있냐. 모든 세상의 사실들은 사실은 주관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을 빨강이라 하고 노란색을 노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느냐. 영화 배우가 이쁘고 멋있다고 그러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느냐. 그것이 네가 보는 이쁜 영화 배우, 멋있는 영화 배우와 내가 보는 영화 배우, 이쁘다고 멋있다고 보는 영화 배우가 다를진데, 어떻게 세상이 객관적으로 이쁘다고 하면 이쁘기 이퀄 MC 스퀘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존재론의 가장 큰 또 흐름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인식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아까 말씀드린 얘기들인데요. 그럼 이 세상의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하느냐, 실증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엠피리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는 검증이라는 말보다는 경험적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경험을 해서 증명을 해. 뜨거운 난로를 만져보고 그것이 뜨겁다는 걸 알아. 뜨거워, 내가 뒤었어. 그러니까 이게 뜨거워. 실증주의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거. 이상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뭐 예전에 철학자들에서 칸트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한 얘기죠.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 아이디어가 근간이 돼 있다.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선험적인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이상주의다. 경험이랑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실증주의와 비교가 되는 얘기가 보이고, 또 하나는 합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데이터와 아이디어와 시스템 오브 띵킹, 합리, 이치에 맞는 것이 지식이다. 구성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극단적인 주관주의인데, 이 세상의 진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가죠.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거, 우리가 진실을 만들어가고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된다고 하더라도,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만든 것들의 조합체. 왜냐하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지는 또 공학에서 뭐 다리를 만들듯이 그런 것들이 지식이야. 그래서 구성주의 같은 데서는 객관적인 트루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지. 그 다음에는 또 이거와 관련된 얘기들은 우리 사람의 본질, 운명의 본질, 결정주의,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퀄 MC 스퀘어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서 뭐 어떤 형태로든 네 흐름이, 인생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사회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시각이 결정주의. 반면에 발론타리즘, 의지주의라고 하는 건 아니야. 미래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어. 뭐 그런 거죠. 기술, 뭐 아주 비근한 예를 들자면,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에서는 민주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 왜? 산업혁명의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들이 어떤 작용을 했고 그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어, 그런 그 숙명이 우리 역사에 있었어. 자, 그렇게 보는 시각하고
아니야.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그 모양새를 우리가 만들어낸 건 우리 자유의지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가 나왔을 수 있고, 만약에 얼터넷 유니버스 같은 게 있어서 그 중간에 다른 이벤트가 있었거나, 다른 사람이 있었거나, 다른 집단이 있었거나, 다른 집단의 이해관계가 있었으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회주의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얘기들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대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이슈, 연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을 결정주의적으로 보느냐 의지주의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도 달라질 수 있고,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느냐 하는 방법들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마 사회 시간에 봤던 얘기들일 텐데, 우리의 세상이 질서로, 오더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은 갈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사회에서 인크레멘탈, 아주 점진적인 규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냐, 아니면 레디컬 이노베이션, 아주 급진적인 혁신들이 중간중간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바뀌느냐. 연구 질문이 다르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연구 질문이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린 게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자면 제가 이거는 뒤에 좀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뒤를 갖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순서가 자, 그러면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든 아주 대규모의 그랜디오산 티어리를 찾기도 하지만, 이론을 찾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이론을 찾아내기도 하는데, 그럼 이론이라는 것과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이라기보다는 자료, 데이터라는 거, 각각의 사실과 이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론으로부터 어떠한 사실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어, 추론하는 것이 연역이고요. 실제 사실에 근거해서 이론을 찾아내는 것이 귀납입니다.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귀납은 돌아갈 귀자고, 돌아가기 때문에 라틴어의 어원이긴 하지만 영어에서 인입니다. 인. 돌아오는 거. 인덕션. 돌아온다는 게 뭐가 기준이 되냐 하면 이론입니다. 이론, 주장. 내가 주장이 되니까 인덕션이라고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귀납이에요. 귀납이고 인덕션이라서 나한테 돌아오니까 사실들을 관찰을 하고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사실들에서 공통된 일반성을 찾아내는 것이 귀납이에요. 귀. 어디에 귀해요? 이론의 귀에. 이론을 찾아내는 거야. 이론을 도출을 하는 거야.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연역이라고 얘기하면 펼친다는 얘기예요. 펼쳐. 나한테서 나가. 펼쳐. 내보내. 펼칠 연이니까 D예요. D. D라고 얘기하면 라틴어에서 무엇으로부터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된다는 얘기,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 디메리시라는 얘기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디투어, 여행을 가는데 돌아서 간다, 떨어져 나가서 간다 라는 식에서 쓰이는 용어라서 디투어라고 얘기하면 연역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일본 사람들도 이런 용어가 없으니까 철학을 받아들였을 때 인덕션, 디덕션을 받아들이면서 서양 철학을 번역을 해서 펼쳐나가는 것이 연역, 그것이 디덕션이고, 끌어들이는 것이 인덕션, 그것이 귀납, 나한테 돌아오는 귀납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래서 크게는 디덕션과 인덕션, 디덕션이니까 나가는 거죠. 연역법하고 인덕션이니까 돌아오는 귀납법하고 크게 두 개로 봐요. 그래서 그것들이 두 개의 가장 큰 흐름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대치되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기는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그 추론의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비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유추.
비슷한 것들끼리 비교를 해서 그 다른 결과가 나올 거를 추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개의 대상에서 어떤 징표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징표도 어, 거기서 일치될 것이라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A라는 친구가 있어요. A라는 친구는 이쁘고 착해요. 근데 B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새로. 근데 B도 예뻐요. 그럼 B도 착할 거라고 추론을 합니다. 좀 논리주의나 합리주의에서는 좀 안 맞는 얘기긴 하는데 예쁘다는 징표가 공통되기 때문에 착하다는 징표도 공통된다고 봐요. 공부를 잘하는 징표를 두 개를 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니까 착하다. 안 맞는 경우도 많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추론의 상태로 쓰기도 해요. 그리고 그 유추라는 추론도 있고요. 유비추론이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 경영학이나 사회과학 쪽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인덕션도 있고 디덕션도 있지만 아브덕션이라고 얘기하는 용어들을 씁니다. 귀추법이나 가추법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인덕션과 디덕션에서는 이론과 가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미국의 펄스라는 실용주의자가 얘기를 한 건데 주어진 사실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그럴듯한 가정을 뽑아내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전부 다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나라는 좋은 나라일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 안 좋을 수도 있죠. 이 나라가 좋은 나라니까 이 정책이 좋았으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좋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착하게 됐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내는 거죠. 추정을 거꾸로 해나갑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거를 추정을 해놔요. 사실은 실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경영학 쪽에서도 굉장히 인구에 많이 회자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이런 형태의 각각의 다른 추론의 방법들도 연구 방법의 기준이 되는 얘기 드렸고, 그래서 인덕션과 디덕션을 비교를 하자면 연역법과 귀납법. 연역법은 뭐죠? 연역법은 D, 펼치는 거니까 D. 디덕티브니까 이론에서 가설을 찾아내고 가설을 데이터에 비교해서 검증을 하는 거. 그래서 이론을 다시 검증을 하는 게 디덕션이고요. 인덕션이라고 하는 게 이론을 찾아내는 거, 이론을 인덕션하는 거, 나한테 오는 거, 귀납이니까 사실들을 관찰을 해서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인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귀납에서는 특정 이벤트에서 이해를 찾아내고 많은 경우에 질적인 데이터를 쓰고 굉장히 유연한 방법론의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인덕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구자가 질적인 연구를 할 때는 많은 경우에 이 상황에서부터 뚝 떨어져서 내가 객관적인 관찰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방법론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거에 비하면 디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카르트의 얘기에서는 가설,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들을 가정을 하고 인과관계를 데이터를 지원해서 그 인과관계를 테스트를 하는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여기서 철저한 원칙은 연구자는 사실로부터 떨어져서 사실을 윤색시키지 말아야 돼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의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거,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이론, 크리티컬 리얼리즘,
같은 거,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 다른 책에 있는 표에서 가져왔는데, 앞에 그 디덕션에서 얘기한 얘기들, 여기 진리는 인간의 지각과 별도로 존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증주의라고 하면, 진리는 인간의 지각과 연결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진리고, 사회적인 권력관계에 영향을 받는 게 진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다른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실증주의의 연구 목적은 사회현상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고, 해석주의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구성한 의미들을 찾아내는 거, 이해하는 것이고, 반면에 비판이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마르크시즘 같은 데에서는 억압의 구조로부터 해방, 이맨시페이션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얘기가 달라지죠? 얘기가 좀 달라지죠? 민주주의가 평등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치 편향적이죠. 이런 얘기들이 큰 차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연구 질문을 우리가 던질 것이냐, 어떤 연구 질문을 갈 것이냐, 그리고 그 연구 질문을 찾아내기 위한, 대답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하는 거에 아주 큰 전제 조건들입니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최대한 배제할 것인지, 연구 참여자와 실제에 대한 지식을 같이 구성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찾아낸 자료 안에 들어있는 불평등한 실제, 이맨시페이션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실제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방법론도 달라지고 결론도 달라지고 그거에 따른 액션과 의사결정들도 다 달라지죠. 그래서 실증주의에서는 설문지 측정 도구, 실험 같은 양적 연구들을 많이 쓰고, 해석주의에서는 인터뷰나 관찰 문서와 같은 주관적 데이터들에 많이 의존을 하는 반면에, 이 비판이론 같은 데서는 연구 참여자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 현실을 바꿔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타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연구의 타당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얘기했던 verifiability나 객관주의, 다른 사람이 봐도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은 일반적인 용어로 그냥 여기서는 쓰겠습니다. 그럼 타당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실증주의에서는 삼각 검증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를 통계를 통해서 찾아내거나 하는 반면에, 이 해석주의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인식을 충분히 파악을 했는지, 연구 현상에 대해서 풍부하게 기술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참여한 연구자들끼리 이런 연구들을 합의를 할 수 있고 그것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연구 결과인지인 것 같은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 비하면 굉장히 액션 오리엔티드 돼 있는 그 비판이론, 크리티컬 리얼리즘 같은 데서는 사회구조 변혁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굉장히 연구의 중요한 무게중심으로 잡고 있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실 거는 왜 이런 해석의 차이나 연구의 철학의 차이 같은 것들이 내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연구 문제를 찾아낼 때부터, 그 다음에 연구의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쓸지를 선정을 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나온 연구 결과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까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좋아요. 뭐 세 가지 실증주의, 해석주의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연구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찾아내고자 하느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내고자 하는 탐구가 목적인지, 묘사가 목적인지, 설명이 목적인지, 또 하나는 탐구, 묘사, 설명, 그다음에 무언가를 사실은 만드는 것도 일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만들기. 무언가들을 내 지식을 활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임프루브를 하는지, 뭔가를 개선을 시키는지 같은 것도 사실은 공학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예측. 다른 책에서는 이것도 다루고 있는데 예측도 사실은 중요한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죠. 많은 경우에 실증주의 학자들은 과거의 이론을 해서 가설을 해서 지금 있는 데이터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미래 예측은 추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결론에서 조금 쓰는 걸로 일단 끝을 냅니다.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발견한 지식이나 사실을 가지고 이것들을 임플리멘테이션하고 구축을 했을 때 그거를 그 실제적인 방안으로 만들어내고 그 실제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쓰는 것들을 예측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연구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지식정보 사회, 지금과 같은 IT를 많이 활용하는 사회, 지금처럼 시스템들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사회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다른 형태의 연구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말씀드렸던 디덕션, 인덕션에 관해서 기억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 드렸고,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얘기들, 앞에 파지티비즘, 크리티컬 리얼리즘, 인터프리티즘, 프레그마티즘 같은 얘기의 다음 단계, 내가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어, 연역적 방법, 디덕션이니까 연역이죠. D연이에요. 인덕션, 귀납이죠. 귀납적인 방법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디덕티브한 연역적인 방법에서는 그 아주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실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특정 조건들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고 쥐장에 갖다 놓고 같은 거를 먹이고 뭐 같은 온도를 맞춰 놓고 같은 색깔의 쥐들한테 뭐 같은 환경의 방에다가 똑같이 만들어 놓고 먹을 것만 바꿔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같은 거를 보죠. 거기에서 엑스페리먼트에 내가 원치 않는 다른 변수가 들어가면 엑스페리먼트가 테인트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조금 릴리즈를 시켜서 아주 강력한 조건들을 조금 완화시켜서 하는 것들이 이제 서베이. 내가 다 컨트롤을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많은 부분들을 컨트롤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서베이를 하는 거. 내 사례를 들어가서 사례를 조사를 하는 거. 내가 들어가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 아까 얘기 드렸던 크리티컬 리얼리즘과 연계되는 얘기.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에 어떤 반향들이 나타나는지를 찾아보는 것들 액션 리서치라고 해요. 그라운디드 티어리. 이제 이쪽은 인터프리티즘, 해석주의 쪽에 가깝습니다. 인류학적인 방법론, 그 다음에 문헌을 조사하는 방법론. 이쪽으로 올수록 믹스드 메소드나 멀티 메소드를 많이 쓰고요. 이쪽으로 올수록 질적 연구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불리고, 그 다음에 또 장기적인 런지튜드널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연구의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부를 왜 하고 있죠? 무언가를 알고 싶죠. 그럼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뭐를 하실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이 연구에 아주 바닥에 실제적으로 그 생각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시키니까 하고 내가 연구자니까 지금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IoT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왜 공부를 하냐면 거기서 왜 Y인지 IoT를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싶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이런 것들이 연구 질문의 개괄적인 윤곽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은 돌아보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질적인 연구에 있어서 그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질적인 연구에 있어서의 필요한 얘기들 인식론 질적인 연구 물론 이거는 아주 적확한 세밀한 정의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질적인 연구라고 얘기를 하면 존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실제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들은 주관적으로 존재를 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공통된 유니버설 프린시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경우에 어떤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서 그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더라고라는 걸 찾아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거기 참여한 피연구자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들을 설명을 해줘서 다른 맥락에서 다른 연구를 하는 사람, 다른 상황에 이걸 쓰는 사람들이 보고 아 이런 현상,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나타난 이런 이론들은 내가 이렇게 가져다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정보를 알려주고 그렇다고 그 한 가지 좀 그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창의적인 그 산업에서 얘기하는 거, 창의적인 산업이라고 얘기하면 뭐 문학이나 미술이나 또는 뭐 영화나 미디어 산업 같은 데서 얘기하는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창의적인 산업의 아주 근본적인 연구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적 연구 논문이라고 해도 그것이 소설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믿게끔 만들고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반면에 여기서는 그래도 질적인 연구라고는 하지만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상대적으로 드라이하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조하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피연구자가 욕을 하고 피연구자가 미사여구를 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묘사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말, 연구자의 말이 미사여구가 돼서는 안 돼요. 용비어천가가 돼서는 안 돼요. 무언가들을 뭐 화려하게 꾸며주는 말들이 돼서는 안 돼요. 건조하게 설명을 하는데 화려하게 설명한 거를 인용을 해서 건조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화려하게 자화자찬하면서 써서는 아무도 안 받아들여져요. 왜? 왜? 요게 여러분들 그 제가 끝나면 봐달라고 얘기할 오레스케즈의 과학적인 사고라고 얘기하는 것이 커뮤니티 베이스드 사고 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 다른 주관적 연구자, 다른 질적 연구자들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건조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피참여자와 이 그 인터랙션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터랙션을 하되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 참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 스스로 동화되고 뭐 쉬운 얘기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제인 구달 같은 사람은 침팬지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침팬지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침팬지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론들을 찾아내죠.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읽어보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실제 다른 이론에다 적용하고 원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침팬지의 용어로 논문을 쓰는 것은 아니죠. 이제 그 말입니다. 침팬지의 용어들에 대한 묘사나 디스크립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나 소설이 여러분들이 쓰는 연구 논문이 신문 기사나 소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가치에 있어서 중립적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구에 주관성을 들어가서 볼 거고 그 주관성에 대해서 묘사를 할 거니까. 즉 수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참여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 언어를 완전히 그걸 바꿔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언어를 인용을 할 수도 있고 그 참여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반영은 되겠지만 우리는 되도록이면 설명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귀납법,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는 논문 같은 데서 이제 그때 결론이라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질적 연구, 사례 연구라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례만 쭉 나열해놓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한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질적 연구 커뮤니티에서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종적인 결론에 있어서 이런 이론이 있다,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현상들을 봤으니 이런 현상들을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더라, 아,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귀납적으로 이론에 가깝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어디?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에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실증 연구나 양적 연구에서 나오는 결론하고 질적 연구에서 나오는 결론하고 조금 달라요. 양적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이론들에 대한 검증, 이거,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 있어서는 현상을 관찰을 하고 조사를 했더니 이런 이론이 나와 있다고 이론을 제시하는 거. 물론 사람이 쓰는 글이니까 저널 같은 데서는 마지막에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conclusion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두 논문 다 유사한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유사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은 연구 논문들 저널들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제 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은 주로 이론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실제적인 모습은 사실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동전의 다른 면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결론적으로 연구자가 내리는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시작점도 달랐고 방법도 달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론들이 될 수 있다라고 질적 연구에서 얘기를 한다면 양적 연구에서는 이론을 가져와서 적용을 해봤더니 그러면 이 이론들의 검증이 어떻게 됐고 검증이 어떤 부분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안 됐고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이론을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어떤 다른 이론이 더 잘 맞겠다라고 하는 이론들을 결론들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목적이죠. 연구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양적인 거는 양적인 거 가지고 범위를 좁혔으니까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몰아치는 얘기하고 질적 연구는 니네는 객관성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몰아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잘 합쳐지고 섞이고 내지는 또 서로 다른 시각에서 같이 만나서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것,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연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어, 좀 같은 거를 추구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그런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방법론이 내 연구 문제가 내가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을 취했고 그런 방법론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들을 모았고 그 데이터들에 근거해서 이론을 어떤 이론들을 만들거나 어떤 이론들을 수정을 하거나 어떤 이론들을 개정을 하는 것들에 대한 제안 그리고 그 이론들을 활용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연구라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나오미 오레스케즈라는 사람은 UCLA의 과학기술 사학자입니다. 이제 과학기술 사학자가 니네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책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이 방법론만 따르면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다고 과학자들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과학기술 역사학자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을 봤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커뮤니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 라는 거. 짧은 비디오입니다. 한번 보시고 연구 주제라고 얘기하는 것들 오늘의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에 생각을 해볼 문제 디스커션 퀘스천들은 아마 지금쯤 많은 부분들의 이거를 보실 분들은 이제 대학원생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이미 학술적인 문헌들에 대해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서 처음 단계에서는 사실
실망을 많이 합니다. 실망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도 물론 박사과정 처음 들어갔을 때나 박사과정 마치고서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연구 생활을 박사를 마치고서 연구 생활을 시작할 때, 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연구들을 왜 하는 거냐. 그리고 나와 있는 논문들도 물론 재미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통계를 돌려서 나온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질적 연구를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질적 연구에서 나온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실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구를 하는 방법과 연구 커뮤니티에서 항상 이 실무적인 문제들을 머리 뒤쪽에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가야 여기서 우리가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어떻게 응용이 될 것인지를 항상 마음속에 끈고리를 이렇게 걸고 가야 돼요. 연구만 계속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연구에 골몰해지고 연구 방법론이라고 그러는 것에 너무 함몰되다가 보면 아주 조그맣고 조그매져서 그럼 실무적인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들을 어, 논문을 출판을 하게 되면 그 논문을 출판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사실 학술과 프랙티스의 아주 굉장한 연계점입니다. 요 중간 다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논문들에 대해서 그 논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논문들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한번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구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